자, 그러면 모래놀이 치료의 방법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모래놀이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래놀이 치료에서 사용되는 모래와 모래상자, 작은 소품들은 무의식적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를 연결하는 이런 치유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실현의 과정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모래놀이 치료실에서는 수많은 상징적인 작은 소품들이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 내부 세계의 충동과 감정에 관련된 상징물들이며, 이를 통해 아동은 보다 깊은 원형적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공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미지의 정신세계라 이렇게 부르는데, 무의식은 무궁무진한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위험한 충동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체험하며 자아가 속해 있는 의식으로 동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의식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그것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칼프는 모래놀이 치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는 모자 일체성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을 중요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상자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이 발휘됨을 강조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작품을 통해 보편적 무의식에 기인한 원형적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는 놀잇감의 상징적 의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프는 이러한 특징들, 모래놀이 치료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놀이 치료 구성 요소를 보면, 첫째, 모래상자를 보면은요, 이 모래상자 안에서 모래놀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사각의 모래상자를 제공을 하는데요. 칼프는 내담 아동이 일어선 자세에서 상자 전체가 아동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57 곱하기 72 곱하기 7cm 이 크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0 가로가 세로가 57, 가로가 72, 그 다음에 높이가 7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모래를 넣어서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래 상자는 방수 처리를 하고 바닥에는 바다나 강, 하늘을 연상하는 파란색 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하늘에 대비한 땅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모래를 그 안에 넣게 되는데, 모래는 상자 높이의 3분의 2 정도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cm 정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상자 높이가 7cm 정도 된다면 약 한 5cm 정도 이렇게 모래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래 상자는 내담 아동이 어느 방향에서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놀이치료를 소개하고 딥스의 그 번역자인 주정일 교수는 우주와 지구의 형상을 담은 둥근 모래 상자를 시도해서 모래 놀이치료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각이 지지 않고 둥글게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각의 모래놀이 상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소품을 쭉 보면은 그 모래놀이 그 하는 소품실입니다. 소품실을 보면 모래놀이 치료에서 소품은 아주 그 굉장히 뭐 중요한데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상징물은 내담자의 잠재적 영상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보다 용이하게 내담자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상징물의 선택은 내담자의 내면을 묘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일상생활과 상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소품을 준비하는데 소품들은 범주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갖 종류의 동물 인형, 뭐 선사시대의 동물이나 야생동물, 가축, 애완동물 이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새, 또 뭐 차량, 하늘과 육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수송기관, 또 바다의 수송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빌딩, 울타리, 또 다리, 나무, 그 다음에 꽃,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인물들, 그리고 만화 주인공들, 영웅, 뭐 배트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인형, 집, 또 가구, 자연 생성물은 식물이나 돌멩이, 조개, 뭐 솔방울, 깃털,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기류는 뭐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로봇, 또 영적이고 종교적인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자, 모래상자 안의 상징물이 내담자 자신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담자가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서 관찰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치료자 역할입니다. 치료자 역할. 카르프는 모래놀이 치료에서의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모자 일체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마치 안전과 사랑을 제공하는 모자 간의 이미지와 동일하며, 이러한 치료 관계를 바탕으로 상처받기 쉬운 내담자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터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엄마와 그 자식처럼 이렇게 친밀감 있게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래놀이 치료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참여 관찰자이긴 하지만
아동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므로 치료자는 자유롭지만 보호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며 아동의 모래 작업, 즉 창조활동에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인간 내면을 깊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충분히 받은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치료자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또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임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 또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은 전이와 역전이가 있는데, 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가 동행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담자의 마음이 이 치료자에게 전이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치료자가 치료자의 그 마음이 내담자에게 이렇게 전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같이 있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꺼려지거나 역으로 내담자에게 애증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치료 과정에서 각각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예? 같이 있는 게 또 혹은 뭐 힘들게 느껴지고 뭐 꺼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 치료자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전이를 보면은 내담자에게 애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치료자가 내담자를 상담하고 내담자를 치료하면서 거기서 그 애증을 느끼게 되는 것, 애증.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치료자를, 그 내담자의 모습을 이 치료자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역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전이와 역전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융은 치료 과정에서 전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상담을 하게 되면, 자, 치료자가 과거에 남편한테 좀 상처받고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자기 상황과 비슷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상처를 주는데 아내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행했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와서 남편에 대한 감정을 막 토로하면서 울면서 막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합니다. 그때에 치료자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다가 과거에 자신의 남편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남편을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같이 막 그냥 그런 인간하고는 살지 말아야 된다 막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이게 이제 잘못 전이가 되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내담자의 그 이야기에 공감을 좀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이나 역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 융이 말한 효과적인 치료 과정에서의 전이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담자가 그 슬픔 속에 또 상처받아서 분노 속에 있는데 치료자가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남편 때문에 많이 참 속상했겠네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7번째로 모래놀이 치료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가와이 하야오에 의하면 모래놀이 치료는 작품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모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작품의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분석적이고 판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내담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은 자유로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징은 언어로서 완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모래 작품이 갖는 의미는 언어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작품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치료자의 판단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체험한 경험 그 자체를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작품 전체의 흐름을 통해 이해하고 내담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자기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래상자 치료의 과정에서 자아 발달의 첫 단계는 혼돈의 세계로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소품을 선택하여 혼란스럽게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동식물의 소품을 사용하여 무의식적 퇴행을 모래상자 치료 과정에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투쟁의 단계인데 모래상자에 투쟁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극과 투쟁은 혼란된 세계에서 힘과 힘의 대결과 충돌이 시작되며 질서가 만들어지고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아와 자기의 건설 단계로서 어머니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세계가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집단 적응의 단계로서 일상생활에 적응해가는 시기로 마을 등이 나타나고 자아의 영역이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프나 뉴만의 그 심리발달 이론을 모래놀이 치료의 단계와 유사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칼프는 그 유만의 그러한 그 심리발달 이론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뉴만의 그 심리발달 이론 5단계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혼돈, 두 번째가 동식물 단계, 셋째가 투쟁 단계, 넷째가 자유분화 완성 단계. 나와 타인의 개념을 알고 뭐로부터 인격체로 분리하여 자아 개념을 이루는 단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단 적응 단계. 이렇게 5단계를 뉴만은 이제 심리발달 이론의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프는 모래놀이 치료 과정을 3단계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동식물 단계, 둘째는 투쟁 단계, 셋째는 집단 적응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식물 단계를 보면은 초기 과정에서 모래상자 안에 여러 소품들을 두서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혼돈의 상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단계를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투쟁 단계인데, 혼돈 단계를 거치고 나서 모래상자 안에 악과 선, 강자와 약자, 적군과 아군 등의 대극 상태를 배치해서 갈등이나 투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집단 적응 단계는 충분한 투쟁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자아와 자기의 통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가 환경에 적응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래는 감각을 자극하고 태행을 촉진하여 무의식의 세계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 기능을 자극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통합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진정한 그런 자기를 찾기 위해 무의식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식에서 어떻게 통합해 가느냐가 진정한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래놀이 치료는 본래 심리치료 기법의 하나임을 염두에 두고 다른 치료 영역과도 연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까 얘기한 동식물 단계 1단계, 칼프가 얘기한 1단계죠. 이렇게 보면 아주 좀 혼란스럽고 뭐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치료자가 볼 때, 어른이 볼 때는 아유 뭐 그냥 뭐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물론 치료자는 뭐 다 아니까는 당연히 그렇다고 쳐도 부모가 볼 때,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자, 그 뭐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투쟁 단계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대적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적응 단계가 이렇게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 이렇게 보면은 통합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단계로 나가겠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모래놀이 치료 과정까지 살펴봤고, 자,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미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